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과 전산 세무 2급 등에서 출제되고 있는 결산 정리상 수동결산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회계 2급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모품비 계정 관련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우선 이거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결산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 등은 차기 내년도도 2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다 털어내고 다음 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의 예상, 대표적으로 미수 수익, 이자 수익 등이 있고요. 수익의 2년은 올해 발생한 수익이 내년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익금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년도분까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수익이 있나요? 임대료, 월세는 먼저 받았죠. 선수 수익 등이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비용의 예상,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등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상은 미수나 미지급 등이 해당하겠고요. 이제 비용의 2연이죠. 비용의 2연. 비용 2연 맞죠? 비용 2연. 원래 받은 비용이 알고 보니 내년도분이 난 거예요. 맞죠? 차기분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성급비용, 보험료 등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2연에는 선수와 성급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것이다 내용이 있고요. 예상에는 미수와 미지급 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그러니까 11월에 구입할 당시 어떻게 됐나요? 11월 구입 시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처해, 자산 맞죠? 그래서 보니까 구입 시 자산을 처해했다 맞죠? 만약에 이 부분 이제 비용을 처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을 처했다면은 소모품비가 차변에 왔겠죠. 소모품비가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입 시 소모품 200만원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 등이 제공되었겠죠. 200만원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결산 분계를 하겠습니다. 결산 분계. 자, 구입할 때 이미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 사용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썼냐? 그러니까 사용분에 대해서 수익, 현재는 비용이죠. 수익이냐, 비용 처리하냐, 맞죠? 사용분에 대해서 수익, 비용 처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모품비, 사용분이 얼마인 거예요? 미사용분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사용분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에도 유의하겠습니다. 단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모품비 50만원, 소모품 5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등은 앞에 구입 시, 매입 시에 어떤 분계가 이루어진지 살펴보고 반대로 분계, 역분계라죠. 역분계. 반대로 분계는 역분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소모품비, 소모품 50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이 현재 마케팅 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 하고 올해 남은 금액 미사용분이 5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미상분에 대해서 자산 처리하는 거지 맞죠? 그 남은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입 시에는 소모품비 뭐 얼마 원이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현금 등이 제공되었겠죠. 이 제공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미사용분, 남은 분이죠. 맞죠? 구입 시에 모두 비용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 비용만큼은 내년도도 뭘 시켜줘야 되나요? 2연 시켜줘야죠. 2연. 비용의 2연이에요. 2연. 그럼 마찬가지로 먼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 되죠. 선급 비용 530만 되네요. 맞죠? 소모품비 530만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영업부 마케팅부기 때문에 800번대 코드, 판관비 코드가 쓰이겠죠. 판관비 코드가 800번대 코드 쓰이겠죠. 3번 보겠습니다.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 결산일까지, 즉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분은 50만원이래요. 맞죠? 구입시 모두 자산 처리했대요. 맞죠? 자, 구입시 분계 해봅시다. 시간 좀 걸려도 확실하게 하려면 이런 분계, 앞전에 이전 분계가 결산하기 전에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나면은 계정 과목을 거꾸로 적는 역분계나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구입시는 소모품 80만원이네요. 자, 뭐 현금 등을 줬겠죠. 자, 이제 12월 31일 결산 분계하겠습니다. 결산 시에는 사용분이죠. 쓰고 남은 사용분이에요. 사용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죠? 자, 전체 80만원 중 미사용한 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용분은 30만원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비 30만원, 소모품 30만원. 자, 저는 입력상 표도 주어진 값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소모품비도 먼저 적었는데요.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변에 있는 구입시 차변에 적으신 소모품이 대변에 오도록 적으신 다음, 반대 계정은 소모품 비겠구나, 비용 처리해야 되겠구나,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야겠구나 생각해보시고 소모품비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입력 편의상 차변에 소모품비도 먼저 적고 소모품을 적었지만은 수험자분들이나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입시에 차변에 적었던 소모품을 대변에 적으신 다음 파악해 주시면 차대변은 틀리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에 대한 거네요. 편의상 4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단기 회계 기간은 2023년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3년에 가장하겠습니다. 자, 정기 예금 은행에다가 목돈을 묶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을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단기 이자 경과분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예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금 금액은 2억이 되겠고요. 2억이 2%인 4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언제 가입했대요? 7월 1일에 가입했어요. 맞죠? 그러면 6개월분, 즉 7월부터 12월분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맞죠?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기간 경과분. 왜냐? 2023년 기준에서 이자 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인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 정리죠. 자, 그래서 미수 수익 연 400만원이기 때문에 6개월분은 200만원 되겠죠. 이자 수익 되겠습니다. 이 되겠죠.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자, 편의상 5번 하겠습니다. 5번 진성상사의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36만원은 차기 2024년 내년도에
반영될 금액이라고 합니다. 단기 2023년에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침령 생략하고 음수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자,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죠.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받았대요. 맞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얻을 당시는 뭐 현금 이자 수익이 있다는 거 맞죠? 현금 이자 수익 받았어요.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자 수익 중에서 36만원만큼은 내년도에 대한 이자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이 차변옵니다.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처리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36만원 선수 수익 먼저 받은 돈이죠. 맞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회계기간 2023년 4월 1일 우리 주식회사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대요. 대여 빌려주었다는 거죠. 이자는 내년도 3월달에 받게 됐대요. 연이자율은 6%입니다. 6, 7이 420만원인가요? 42만원 같은데 맞죠? 곱하기 0.06이네 맞죠? 6% 해주셔야 되죠. 예, 420만원이네요. 자, 420만원 중에서 저기 연이율이 맞죠? 1년간 이자 받을 금액이 42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4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못 받은 거죠. 1년은 12개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부이네 맞죠? 9개월 1, 2, 3 빼면 9개월이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420만에서 곱하기 9 나누기 12 혹은 4분의 3 하시면 되겠습니다. 315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봤죠. 자, 미소 수익 315만원 있나요? 예, 315만원. 이자 수익 315만원이죠.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해서 이자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미수수익 이자 수익 처리하였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이자 비용에 대한 겁니다. 아래 차입금 관련 계좌 자료를 이용하여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자 비용은 만기 내에 일시적으로 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지도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미지급 관련된 거죠. 자, 2억에 연 2.4%입니다. 자, 2억에 곱하기 0.024죠. 2.4%는 0.024가 되겠습니다. 자, 1년 이자가 480만원이네요. 맞죠? 480만원인데 원래 이제 단기 4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이자를 주지 못했어요. 자, 금액에서 9개월분이죠. 곱하기 9 나누기 12 360만원이네 맞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자 못 준 거 4월부터 12월 이자 못 준 거 얘기하고요. 미지급 이자 비용 360이었나요? 360
미지급 비용 360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맞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도 이용하여 계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미지급 비용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은 만기 시에 즉 4월 30일쯤에 이제 납부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기간 경과분이고요. 5월부터 4월까지 맞죠? 5월부터 12월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처 적을 수가 있네 맞죠? 제 거래처는 다 빼먹고 있네 맞죠? 거래처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처는 이제 미지급, 미수, 성급, 선수 등에서는 이렇게 거래처를 적으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은하은행이 되겠죠 사실은. 예.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에 대해서 2% 맞죠? 곱하기 0.02 하면은 1년에 600만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8개월분이죠. 8개월분 곱하기 8 나누기 12 하시면 400만원 이자 비용이 미지급 됐네요. 답은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주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가 또 보험료죠. 자, 9번 문항 2023년 기준 당긴 2023년이라고 보겠습니다. 4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납부했죠. 월날 기준입니다. 자, 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처리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험료 120만원 현금 등이 120만원 지출되었겠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성급 비용 보험료가 되겠고요. 자, 1년치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권이고요. 10만원권인데 4월부터 맞죠? 4월부터 12월분 그러니까 기간 경과분이 맞죠? 기간 경과분입니다. 자, 한 달에 10만원권이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이죠. 선급비용 90만원 보험료 90만원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임대료죠. 임대료는 우리가 이제 본인이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토지나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임차인,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월세를 받는 수익을 얘기하죠. 수익. 자, 임대료를 받을 때 수정시죠. 수정시. 1년간 임대료 2,400만원 받았대요. 근데 수정하고 전액을 영업의 수익이 했대요. 맞죠? 그럼 임대료는 거죠. 임대료. 뭐 현금 등을 받았겠죠. 2,400만원. 그리고 임대료 수익 계정 수익을 얻었어요. 수익 계정이죠. 자,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처리해야 돼요. 즉 1월부터 9월까지 분기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 1년에 2,400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원이 맞죠? 200만원. 한 달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죠. 맞죠? 그래서 200만원인데 1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29, 18, 1800만원 맞죠? 임대료 1800만원. 선수 수익 1800이죠. 예,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잠시 후 일괄적으로 한 번에 거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산 손실, 외환산 손실과 외환산 이익이죠. 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계정 과목에서 외환 차손과 외환 이익이죠. 맞죠? 외환 차손과 외환 차익이죠. 차익.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환산 손실, 외환산 이익, 외환 차손, 외환 차익. 네,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비교하시면 되죠. 맞죠? 자, 외환 차익과 차손은 환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돈의 교환이, 외화와 원 단위가 원이 환전,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중의 분계를 많이 하시고요. 자, 현재는 이제 기말에 12월 30일이 현재 이제 돈을 빌릴 때나 돈을 내가 대여할 때, 외상으로 물건 사올 때, 외상으로 물건을 팔 때 어떤 환율 차이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년도에 돈을 빌린 금액이 전년도 기말 기준에서는 이 돈을 빌린 금액이 1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받았지만은 단기에 기말에는 1250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럼 현재 빌린 돈에 대해서 1달러당 50원씩 더 지출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평가 금액이. 그리고 50만원 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50원 곱하기 몇 달러인가요? 50원짜리가 예 20만 달러 있다 맞죠? 하시면 1000만원이 맞죠? 1000만원 이 되겠죠? 1000만원. 그 돈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죠. 그럼 1000만원 더 갚아야 되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1000만원 빚이 더 생겼다는 거죠. 평가 손실에 의해서. 자, 2000 기말에는 이제 외환 차손, 외환 차익 대신 보통 이제 평가 계정이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 등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세무사상의 거래로 발생한 외화 외상 매입금이 계상되었대요. 맞죠? 이거 나누기 하시면은 1200원이죠. 맞죠? 1달러에 1200원 정도 평가받고 있던 거 맞죠? 1달러에 1200원이다. 뭐 수학식으로 능기호 이렇게 쓰면 안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자, 1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제요? 살 때. 맞죠? 외상으로 물건 사올 때 1달러당 1200원 환율이었는데 기말 결산이 현재 기준 1150원씩 갚아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럼 50원씩 내가 덜 갚아도 되죠. 맞죠? 50원씩. 그래서 50원씩 덜 갚아도 되고요. 곱하기 3만 달러네. 맞죠? 그럼 150만 원이죠. 150만 원. 150만 원 내가 덜 내도 돼요. 맞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랑이네요. 150만 원 있죠. 그리고 외환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긴 거죠. 150만 원. 그죠?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 발생한 하나무역에 대한 외화 대여금 2,400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발생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죠. 1,200원. 그러면 몇 달러라고 보면 되나요? 200달러인가요? 20달러인가요? 나누기 1200 하시면 되죠. 2만 달러네. 2만 달러. 2만 달러를 빌린 거 맞죠? 달러를 2만 개 빌렸다. 근데 빌려줄 당시에는 맞죠? 빌려줄 당시에는 1달러당 1200원 했지만 기말 현재 평가되는 금액은 1300원이 돼요. 그럼 내가 100원씩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100원씩 더 받아야 되고요. 곱하기 2만 불이네요. 2만 달러. 그래서 200만원 되겠네요. 맞죠? 200만원.
외 외화 대여금 없죠, 맞죠? 단기 대여금이었죠. 단기 대여금이 있어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더 발생한 거다 보면 돼요. 하나무역 100원 200만 원짜리 맞지? 200만 원.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그렇죠.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보면 된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외화 매출 채권인 대호전자의 외상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자, 짐을 실은 선적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등은 선적일 기준이죠. 맞죠? 그래서 계약시 환율 상관없고요. 요 금액 자체가 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10만 달러죠. 맞죠? 10만 달러에 대한 1달러당 1190원 요 가치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호전자에 얼마만큼 7월 30일에 짐을 실었나요? 자, 1190원 곱하기 10만 달러 1억 1900만 원이 나왔죠. 이만큼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는데 맞죠? 8월 30일에 3만 달러 회수했대요. 그래서 3만 달러 회수할 당시에는 금액이 1190원 똑같네요.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편의상. 예. 1190원 곱하기 3만 달러네. 맞죠? 3570이네. 맞죠? 3570만원. 요거는 결산 문제죠. 예. 그쵸. 예. 순간 뭘로 받았는지가 없어가 맞죠? 예. 받긴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가 없네. 맞죠? 가면 이제 요 금액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미 금액이 뭐 다르다고 해서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짐시대 당시에 선적일 당시에 환율이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등에 반영이 되고요. 요만큼을 제외한 7만 달러인가요? 7만 달러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팔 때는 1190원에 팔기도 했는데 12월 31일 결산이 나오니까 1150원에 판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40원 손해보죠. 맞아. 40원 손해. 40원 손해보고요. 그 40원 손해보는 가액이 7만 달러인 거 7만 달러. 7만 달러 40원 손해봐요. 그럼 280만 내가 손해보는 거 맞죠? 외화 환산 손실 240만원. 뭐에 대해서요? 외상 매출금 대호전자 240만원이죠. 맞죠?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네요. 맞죠? 자, 주식수는 8,000주가 되고요. 취득시나 정기 기말 평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정기 기말 평가 뭐 장부가액이 나오죠. 현재는 1기이기 때문에 1기상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은 똑같고요. 뭐 2기, 3기 오면은 이 취득원가 대신에 장부가액이 다 있을 거예요. 공정가치는 시세.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살 때는 일단 한 주당 3,000원에 사들여 왔는데 10일 30일에 이런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들은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2,500원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근데 주식이 500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 주식 수가 8,000주예요. 8,000주 곱하기 500 하게 되면 400만원 내가 손해봤네. 맞죠? 400만원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만원. 단기 매매 증권이 사라진 거 400만원.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이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1차적으로 정의상 시장성이 없어야 되고요. 이건 178번 있고 맞죠? 예. 우리가 KD앱에서 계정 과목에 매도 검색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밑에 거. 두 번째 거죠. 맞죠? 예. 제가 설치하려다 KD앱 설치도 아직 못했어요. 맞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매도. 아마 178번일 거예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만기 보여준건도 만기도 1번, 2번 있으면 만기도 어떤 것이 만기 보여준건도 두 번째 있는 투자자산 거 하셔야 돼요. 맞죠? 만기 보여준건도 두 개가 있으면 이 투자자산에 있는 만기 보여준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 예. 자, 시장성이 없고요. 장기가 이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 목적이죠. 맞죠? 단기 내가 구매하고 있을 의도다 는 거죠. 자, 전기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 같대요. 주어진 내용 이외의 거래는 고지하지 않는다. 자, 처음에 1차 년도에 구매를 할 당시 매도 가능 증권을 구매 당시에는 1,500만 원이었어요. 이제 전기에 20만 원 손해 봤네요. 맞죠? 전기 2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매평 손해다 간단히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기에 오게 되니 기말 공정가액이 단기 시세가 맞죠? 단기 시세가 1,5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께 어떻게 됐냐? 자, 우선은 전기말 1,480만원짜리가 1,550만원이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더 생긴 거예요. 맞죠?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에 있는 거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코드. 자, 금액이 70만원 올랐네요. 70만원.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유가증권들에 의해서 평가될 때는 혹은 어쨌든 내가 어느 문제에서 내가 이익 손해본 거에 있으면은 이익에서 기존에 이익 봤던 거에서 메꿔야 되고요. 내가 이익을 봤으면 지난 분기에 의해서 손해본 것이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조회하다고 하면은 합계잔액시산표 가시면 되죠. 합계잔액시산표. 잔액을 조회하시면 합계잔액시산표 있습니다. 시산표죠. 자, 가 되고요. 앞전에 내가 손해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평가 손실 200만원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익 본 건 얼마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50만원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1500만원짜리가 50만원 결론적으로 이익 본 것이고요. 앞전에 손실 20만원은 메꿔진 거죠. 현재 70만원 이익 중에서 앞전에 본 손실 20만원이 메꿔진 거예요. 자, 근데 if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 문제였어요. 맞죠? 문제였으면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전 분기에서 이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을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이전 과정, 이전 분기에서 예,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인 거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이 평가 손실이 넣어준 거 평가 손실. 이 손실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맞죠?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이미 이번 기수는 끝난 거예요.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지금 자본 처리된 거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처럼 다음 기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이전 기수만 보면 돼요. 전기 말이랑 단기 기말 평가 가액만 보면 됩니다. 잠깐 70만원 생겼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70만원 넣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정기 분기에서 비용 처리한 단기 매매 증권과 정기 분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한 자본 계정으로 이제 처리된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인지 매도 가능 증권인지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요 정기말이랑 단기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일 때, 단기 매매 증권일 때 맞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는 2023년이다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의 전년도에 취득했대 맞죠? 자, 취득 시 1달러당 2,000원에 구매해 왔는데 전년도에 자 3,300원이 됐대요 맞죠? 주식은 100주네요. 그럼 차이가 3,300에서 빼기 2,000원 1,300원씩 올랐네. 한 주당 곱하기 100주 하면은 13만원이 됐네 맞죠? 13만원 올랐어요. 그럼 13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익 13만원. 자, 그런데 2023년도 단기 말에 오니 공저가치가 3,000원이 됐대요. 자, 그럼 300원 줄었죠. 300원씩. 300원 곱하기 100주 줄었습니다. 2100주만 3만원. 3만원 줄었어요. 맞죠? 3만원 평가 손실이 넣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손실이 났을 때는 이전에 이익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매도 가능 증권이 사라졌어요.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 3만원어치가 손해봤어요. 맞죠? 3만원어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손실을 3만원 보았지만은 기존에 평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에서 30만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런 계정 과목 좀 주의하시겠네요. 맞죠? 계산식이나 계정 과목을. 자, 유동성 대체 있습니다. 전년도 정기에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천만원이 2023년 12월 단기는 2023년이다 보고요. 단기의 기말인 2023년 12월 31일이다 보겠습니다. 을 기준으로 상환일 갚아야 될 날짜가 1년 이내에요. 맞죠?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것은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도 바꿔줘야 돼. 맞죠? 유동부채도 전환해 줘야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차입 빌릴 때 맞죠? 차입 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 등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뭐 미래은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했는데 이제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어떻게 됐나요? 장기 차입금 미래은행 200만원이죠. 2천만원이죠. 2천만원. 유동성 장기 부채. 거의 저기 있죠. 맞죠? 미래은행.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도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채권 2천만원의 상환기간을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년 연장하기도 하였다. 자, 기존에는 요동 분개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코로나19니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상환이 갚기도 한 날짜가 1년 이내로 왔지만은 교회는 갚을 날짜가 다가오니 다시 이제 못 갚게 되어서 2년 전 연장을 하게 됐대요. 맞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앞에 분계를 다시 한번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화 처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기말 현재 오니 갚할 날짜가 다시 2년 연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맞죠?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사유가 생겨서 2년 뒤에 갚기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유동부채에서 비유동부채도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중앙은행이네 맞죠? 뭐 은행명이 달라져야 된다 무조건 그런 건 없어요 맞죠? 지금 예시로 하다 보니까 예, 은행명 일부러 바꿔 적어 보는 거고요. 장기 차입금 다시 이제 비용도용이 되네 맞죠? 중앙은행 이렇게 해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신 문제가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현금이 과한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현금 과한 경우는 장부 금액보다는 실제 금액이 더 많을 때 얘기하죠. 현금이 부족한 상태는 반대로 장부 금액에는 얼마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남아있는 돈이 더 적을 경우에 부족이라고 보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만 6천 원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어. 현금 값을 처리해놨대요. 맞아, 기존에. 그럼 발견 시 할까요? 현금 값을 발견 시에는 현금이 많대요. 현금 8만 6천 원 많대요. 현금 가부족 이렇게 처리해놨겠죠. 현금 가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 즉 내년도에는 2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현금 가부족인 경우 잡손실이나 잡이익 등 영업의 손실이나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도 하죠. 현금 가부족 86,000원이 돈이 많았어요. 맞죠?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러면 잡이익이죠. 영업의 수익이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편의상 21번이나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 처리때 맞죠? 부족했대 맞죠? 현금 가부족 처리 시에는 현금 과부족 62만 3천원, 현금이 62만 3천원 도망간 거죠. 맞죠? 자, 알고 보니 이제 결산 시에는 기부금 50만원 있었고요. 내려서 보실까요? 자, 기부금 50만원. 어쨌든 현금 과부족이 있었겠죠. 자, 생산부에서 발생한 운반비네 맞죠? 운반비는 판매를 목적했다 봐야 되죠. 맞죠? 뭔가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운반비는 아니라는 거죠.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운반비는 뭐 그 자산의 취득가 뭐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제품 거기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운반비로 봐야 되죠. 운반비면 3,000원. 영업부 거래처 직원이네 맞죠? 명시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물론 800번 이 되겠죠. 예. 10만원이네 맞죠? 자, 하게 되면 62만 3천원 딱 떨어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처리 분계는 전산회계 2급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2급, 세무 1급 등에 나타나죠. 예, 전산회계 2급은 여기 21번 문항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에는 부가세 분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나눈 이유는 매출세, 물건을 팔아서 남긴 매출세,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남는 거죠. 자, 매입세, 부가세 대신 납부인데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부가세 대급금이 있을 거예요. 매입세, 사들인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난 거죠. 이게 매출세기 많으면 뭐 해야 돼요?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으로서 이제 납부예요. 납부. 자, 만약에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은 미수금 이제 환급 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국세청으로부터.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팔 때는 뭐 현금 등이 뭐 10만짜리 물건을 칠게요. 10만짜리면 11만원 더겠죠. 부가세 예수금까지. 부가세 예수금 만원. 뭐 제품 매출 10만원 되겠죠. 11만원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옵니다. 자, 반대로 살 때는
부가세 대급금 10만짜리도 똑같이 볼게요. 과세 품목입니다. 제품이 날까요? 제품. 상품이 날까요? 상품. 현금 등이 실만 나가죠. 그래서 살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 팔 때는 부가세 일수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바뀌는 거죠. 결산 시에는. 차변에 부가세 일수금 얼마인가요? 1545만원, 1545만원. 자, 부가세 대급금 21만 4천원. 이 아니라 2140만원이죠. 2140만원. 이것도 1545만원 읽었나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자, 경감세, 전자신고 세액 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이제 만원 정도. 우리가 이제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자도 신고한다 하면은 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세액은 잡이익이죠. 예. 잡이익 만원.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했는데 발급하지 않았던 거죠. 가산세는 세금공과에 맞죠. 세금과 공과 8번이죠. 8번. 4만원인가요? 예. 그래서 차변의 합은 1, 4, 5, 0, 0, 4만원이죠. 1549만원. 대변의 합은 2141만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합이 많고 차변의 합이 더 적네요. 빼기 바로 하면 되죠. 2141000 592만원만큼 차변에,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받아놓은 부가세 예수금보다 물건을 살 때 지급한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더 세금을 환급받아야겠죠. 맞죠? 미수금이죠. 미수금 592만원이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국세청 등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적지 않죠. 미수금이 나도요. 자, 그럼 시험 보겠습니다. 예, 편의상 23번 하겠습니다. 23번. 자, 코로나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에 기부금을 1,500만원 제공했고요. 그 1,500만원 기부금이 다른 기부 물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 나갔대요. 제품. 근데 제품은 보통 이제 팔려야 되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죠. 맞죠?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지만 현재는 제품이라는 자산이 팔린 것이 아니다. 다른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적유를 넣어야 돼요. 맞죠? 적유 8번. 타 계정 대체액으로 처리죠. 예. 이렇게 적유 8번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적유를 넣으셔야 점수 획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자, 2사원 보겠습니다. 계산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상품, 제공품, 반제품 등이 몇 개 남아있는지 개수 센 거죠. 자, 간모는 우리가 이제 수량 부족이에요. 맞죠? 간모는 수량 부족. 공소는 합격품, 불합격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소과 불합격품과 정상간모, 정상적인 수량 부족이다. 얘는 모두 매출 원가에 더하기 하면 돼요. 매출 원가. 경우에 이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했죠. 전가. 세금을 미룬다.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좀 쉽게 말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모에서 비정상간모 있죠. 비정상간모. 어떤 게 있나요? 도난, 분실, 화재 등으로 인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비정상간모도 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정사했나요? 재고, 자산, 간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돼요. 요것은 영업의 비용 처리된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 거죠. 요거는 결국에는 경영자한테 이제 손해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상 간모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간모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었죠. 잠시만요. 네, 피하신 내용 등은 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재료가 줄어든 거죠, 맞죠? 1500원 곱하기 300이네요. 1500원 곱하기 300개 45만원. 제품은요, 동일하네, 맞죠? 얘는 개수가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말을 만들어야 되죠, 맞죠? 시가와 지정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죠. 금액이 다르면 또 다르게 평가해야겠죠. 5,000개가 500개네요. 500개 곱하기 만원. 500만원이죠, 맞죠? 이 상품이 사전 맞죠? 상품. 제품 없어지죠? 예. 그래서 정상은 제품 매출원가죠.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겠죠. 45만원. 자, 얘는 이제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처죠. 그래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저기 8번 넣으라는 얘기 같아요. 맞죠? 저기 8만 적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나는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 잘 적어서 하시는데 예, 이렇게 이제 적용까지 적으실 수 있어야겠죠, 맞죠? 예, 요까지는 많이들 하실 수 좀 잘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잘했다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적용도 적으셔야겠죠. 금액 안 적었네, 맞죠? 값이 맞네, 맞죠? 자, 자동 계산은 이제 직접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예, 처리하시면 자동 계산 분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요. 금액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 직접 상각. 보통 이제 다른 유형자산일 때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B,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직접 상각이 아니라 이게 쟁여놓는 거죠, 맞아, 누계액. 하지만 요 자리 이제 특허권이나 무형자산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 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죠, 맞죠? 무형자산 상각비. 자, 금액 보겠습니다.
단기는 2023년에다 볼게요. 2023년. 자, 취득원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또 무형자산은 뭐가 없어요. 무형자산은 저거 잔존가치가 없죠. 잔존가치가 없어요. 잔존가치 영원히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되지만 이 무형자산 잔존가치가 영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취득원가를 네, 내역윤수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5도 나누시면 되죠. 자, 왜 단기가 2023년인 것이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460만원이죠. 만약에 요 취득 일자가 2023년이라고 볼게요. 2023년 3년이면은 1월부터 2월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3월부터죠. 맞죠? 그럼 월할 상각이기 때문에 12분의 10을 해주셔야 돼요. 12분씩. 그래서 얘도 460이기 때문에 단기에 구입을 했고 단기에 1월 1일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기의 기중에 중간에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맞나요? 그쵸. 383만 3,333원 이렇게 뭐 이렇게 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지금 얘는 전년도에 정기에 구입했고요. 올해도 2023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월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 상각비 460만원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바로 옵니다. 이 되는 거죠. 2번은 감가상각 내역을 자동계산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7번 문제도 수동분기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로 예상되는 금액이 생산부는 3천만원, 영업부나 사무직종은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네요. 이 축에 예상한다. 하지만 현재 잔액은 1,000만원, 600만원 밖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법이죠. 보충법. 리필이에요. 리필. 보충법. 그래서 공장 생산직은 2천만원을 리필해야 될 것 같고요. 본사 사무직은 900만원 리필해야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 500번 해줄게요. 맞죠? 제조원가네. 맞죠? 2천만원. 자, 똑같이 퇴직급여 이번엔 사무직이기 때문에 800번이죠. 800번 900만원이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2,900만원 넣으실 수가 있겠죠. 다 마찬가지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이제 대손이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설정할 당시 대손 또 감가상각비죠. 맞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이제 뭐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충당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채워 넣을 당시에 맞죠? 충당해 놓으실 당시에는 비용이 차변이고 맞죠? 예, 그 충당할 수 있는 계정들이 맞죠? 누계해 놓을 수 있는 계정들이 대변에 오고요.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 받으러 밑떼었어요 적는 거죠. 맞죠? 그 사용할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오고요. 쟁여 놓을 때는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모두 위치하네요. 다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퇴직급여도 마찬가지 맞죠? 자, 4번에 이것도 저는 이제 자동 대신 수동으로 하죠. 맞죠? 예, 법인세 등
1500 선납세금 이 두 개는 먼저 납부한 거죠. 1030 800 이 선납세금이고요. 미지급 세금 뭐 이런 금액도 조회해서 쓰셔 하시면 어디 가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계 잔액 시사한표에서 잔액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 1급 가면은 누가 얼마고 누가 얼마 미리 냈다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찾아서 써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세무 1급 좀 하시면 어떤 항목들이 예, 선납세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1500 빼기 1030800 하면 미지급 세금이 13969 200원 되겠습니다. 자동 수동 납니다. 예, 자주 나오죠. 자, 이건 자동 계산이죠. 자동 계산 메뉴에서 대손율 3% 설정하시고요. 문제세금 때 외상 매출금 받으던만 금액을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미수금이나 금액 등은 빵원 하시고 결산 반영 버튼이죠.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계산자 입력 창에서 전표 추가 F3번 버튼 누르시면 되죠. 맞죠? 하시면 일반 전표에 반영됩니다. 자, 미처본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의이죠. 결의. 자, 배당은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우리가 배당이 나죠. 이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요. 맞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네요. 맞죠? 자,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2월 이익잉여금 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오고요. 맞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되죠. 미지급 배당금이죠. 자,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똑같이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오죠. 맞죠? 고3 때 우등급을 받고 그래서 계산 당시에는 사실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엄마 덕분에 8개월 만에 1등급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나요? 계산 당시에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균관대 합격한 지급이 김용사입니다. 원래 저는 단체 수업을 금액을 이제 다녔는데요. 사실 이동 시간이 배당금이 너무 지급하죠. 아깝고 일방적인 수업이 현금 배당인 힘들었어요. 경우에는 혼자 숙제할 땐 관리가 아예 안 되니까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미지급 그렇게 5등급이라는 배당금. 점수를 받다가 엄마가 1대1 관리 선생님이 필요하겠다고 얼마 있겠고 밀당 PT를 맞죠? 나눠줬는데요. 밀당 PT는 단어를 외우고 혼자 뭐 학습 현금 시간까지 등이 보통 전부 현금 등이 1대1로 나가겠죠. 배워주십니다. 시간을 정말 2배 정도는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시험 기간에는 배당금 학교 내신 자료까지 다 대비해 주셨는데 실제로 적중률이 높았어요. 이런 그리고 건 자본금 예산에 다시 주식 투자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월 만에 1등급을 받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공부 습관 500번 뗀지 800번 뗀지 네요. 그래야 1,500원이 딱 되니까. 1,500만 원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 추가 이익 준비금이 10% 그 다음은 맞죠? 외상 매출금 이익 받으러 온 준비금은 잔액에 대해서 10%에서 3% 대손 30% 정도 하는 충당금을 걸 권하고 있고요. 보충법으로 이게 설정한다. 근데 법적 우리가 효력은 배우고 있는 게 공고사항이에요, 맞죠? 보충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식 얘는 신경 쓰실 회사기 필요가 때문에 주주가 없어요. 주인이지만은 아시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올해만 하고 보충법이에요. 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연도도 이어서 해야 되기 우리는 때문에 3% 중요한 올해 건 벌어들인 외상 수익 매출금하고 가지고 받으러 옴에 투자하신 대해서만 주식 몇 주주들이 프로? 모두 나눠 갖지 3%. 않고 이렇게 된 다음 거예요. 기술을 그러면 위해서도 결산 자료에 가서 회사를 대손 위해서 대손 얼마 들어가셔서 정도는 회사에 첫 번째 쟁여놓으세요, 공제율 남겨놓으세요. 그게 3% 이제 이익 준비금이고요. 확인해 주시고 예. 외상 법적 매출금 강제적인 받으러 효력은 옴을 없답니다. 제외한 그래서 나머지는 10에서 30% 모두 삭제. 정도 스페이스바 엔터 남겨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주식 이해가 주주들이 되셨죠? 주식이나 그리고 결산 아니면 현금 등으로 배당금을 눌러주시면 바꾸기를 이해가 권하고 되셨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태가 마지막 문제가 처분 요건은 24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 현금 배당이 현금 1억이었죠. 배당만 주식 배당은 따져 1000이고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 세 개의 금액을 넣어 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표 이거는 추가를 눌러 주시면 적립률대 회계 처리 10%, 적립률대 주시고 10%. 여기서도 적립률이 10%다. 현금 배당에 10% 하시면 돼요. 맞죠? 예. 현금 배당액이 10%이기 때문에 얘도 네. 이렇게 1000만원 되고요. 이익준비금 1000만원. 예, 미지급 배당금 1억.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창에 넣으시고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표 추가 F6번이네요. F6번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결되겠죠? 참고 이거는 이제 결산자 입력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맞죠? 결산자 입력창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창에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F3 맞아요. 맞죠? F3번. 결산자 입력에서 F3번이 전표 추가되어 있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F6번 전표 추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결산정리사항에 대해서 핵심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21번까지는 회계 2급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2급 하시는 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